프랑스 대혁명 막스갈로 사부 23장 1791년 6월 21일 화요일 침전 시종처럼 갈색 플러시 처음 프로코트에 가발을 쓰고 테를 두른 중산모를 쓴 루이가 튠리리 궁에서 멀지 않은 생토노르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마차 시타딘에 올라탔을 때는 12시 10분이 막 지나 있었다. 커다란 문을 통해 혼자서 나왔지만 하인 같은 유순한 모습의 사람에게 초병들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왕의 신발끈 하나가 풀렸고 루이는 서두르지 않고 끈을 다시 맸다. 루이는 마차에서 그의 두 아이, 6살 된 왕세자 루이와 13살로 마담 루아얄이라 불리는 마리 테레즈를 다시 보았다. 그들은 유모인 드 트루젤 부인과 함께 있었다. 또 겨우 27이 된 왕의 여동생 마담 엘리자베트도 있었다. 왕가의 탈출을 준비한 페리스 맥작은 휘파람을 불거나 우연히 그곳에 있던 자칭 동지와 담소를 나누고 그의 쌈짓 담배를 얻어 피우는 등 상마차 마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루이와 마찬가지로 평소 습관대로 잠자리에 드는 척했던 왕비를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유모의 간소한 드레스를 입고 12시 30분쯤에 마차에 합류했다. 라파에트의 마차와 마주쳤지만 변장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왕비가 마차에 오르자마자 루이가 그녀를 품에 안고 입맞추며 당신이 도착한 것을 보게 되어 너무 좋소 라고 반복하여 말했다. 라고 드 투르젤 부인이 전했다. 시타딘은 이제 메스로 가는 길의 입구에 있는 생마르테 문까지 달릴 수 있었고 거기에는 충성스러운 근위병 셋이 지키는 거대한 노란 바퀴들과 수많은 트렁크들이 달린 짙은 녹색 사륜마차 베를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왕의 가족들과 드 트루젤 부인이 그 마차에 올라 자리를 잡았다. 이 베를린은 이번 도피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알라키스며 흰색 비로드로 쿠션을 넣었고 장거리 여행에 대비한 용변 단지들도 갖추어져 있었다. 페리스틴이 이것을 봉지숲 가장자리 첫 번째 중계지까지 몰고 갈 것이었다. 거기서 루이의 요구에 따라 페리스는 이 도망자들과 헤어질 계획이었지만 이 도망자들은 낭시 주둔군의 반란을 진압한 부의 후작과 페리스니 짠 시간표에 이미 1시간 30분이나 뒤쳐져 있었다. 길은 멀었다. 몽미라유, 샬롱 슈르마른, 생트무느, 클레르몽탕 아르곤, 그리고 에르 강가의 작은 마을 바렌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황제의 영토인 벨기에 국경과 멀지 않은 여행의 목적지 몽메디로 갈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필요하다면 루이 16세에게 협력의 손길을 보낼 오스트리아 군인 10,00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왕은 위험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살롱 슈르마른 이후 여러 지점에 경기병, 용기병, 왕립 독일 기병대를 배치해 놓은 부의 후작들의 부대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왕족들을 보호하고 파리와의 연락을 끊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군인들은 자기들이 왕과 그 가족을 후회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국경연대의 급료 지불을 위한 보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이다. 부의 후작과 슈아졸 백자, 다마스 대령 등 장교들은 주민들과 지역민들이 왕을 거부한다면 불복종할 수도 있는 이 723명의 정신 상태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 정신의 발효, 반란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빨리 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몽미라유에서 왕비, 침전 시녀 둘이 탄 이륜마차와 합류한 베를린은 이미 예정된 시각보다 3시간이나 지체되어 있었다. 6월 21일 화요일 11시였다. 파리에서는 이미 3시간도 더 전부터 왕이 탈출했다는 것을 알았다. 왕의 침전 시종 르무안이 루이가 침대에 없으며 왕실 가족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때가 7시였다. 그는 경보를 울렸고 8시부터 이 소식이 온 파리에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드 보아르네가 의장을 맡은 국민의회가 소집되었다. 분명히 왕이 남겼을 것에 틀림없는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보내는 성명을 왕의 침실에서 발견했다. 이 글에서 루이는 겪어야 했던 모든 능욕에 대해 불평했다. 그의 희생에 대한 유일한 보상은 왕정의 파괴와 부정된 모든 권력들, 침범된 재산들, 사방에서 위험에 처한 인신의 안전, 완전한 무정부 상태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헌법의 협회는 이전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단체들보다 더 위험한 하나의 거대한 협력체,
왕은 프랑스처럼 광대하고 중요한 왕국을 국민의회가 세운 수단들로 통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라고 고발했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그의 선한 도시 파리의 주민들과 모든 프랑스인들이 가짜 친구들의 제안과 거짓말을 경계하기를 권면했다. 여러분의 왕에게 돌아오시오. 그는 여전히 당신들의 아버지며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이오. 왕이 기꺼이 수용할 헌법으로 우리의 거룩한 종교가 존중받게 되며 정부가 안정된 기반에 세워지고 그리고 마침내 자유가 그 단단하고 확고한 기반 위에 놓일 때 그대들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인 모든 모욕들을 잊는 것을 크나큰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이오. 온 파리가 어수선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국민회의는 무기한 회의를 열었다. 쿠르들리의 클럽은 공화국을 위한 청원서를 보냈다. 사람들은 왕의 흉상을 부수고 그의 이름과 왕정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루이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마라가 민중의 벗을 썼던 것을 기억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신문인 뒤센 신부가 2월부터 카페의 여자가 뚱보 루이와 함께 라파에트와 당건 기사단들의 납치되기를 원한다 라고 썼던 것을 상기했다.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바로 그 라파에트가 왕을 납치한 왕의 적들로 언급되자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로베스피에르는 루이 16세의 납치라는 이야기에 분연히 반대했다. 그리고 그는 자코벤 클럽에서 의원들 바르나브파, 뒤보르파, 라파에트파, 라메트파를 공격했다. 그들은 명령서 20장에서 왕의 탈출을 납치라고 불렀습니다. 국민회가 국가의 이익을 배반했다는 다른 증거들을 더 원하십니까? 그는 5월 16일 재원의회 의원들이 장래 입법의회 의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법률에 표결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렇게 적당히만 애국파인 이 온건파 의원들을 제외하고 싶어 했다. 로베스피에르가 말했다. 나는 모든 이의 자기 애가 나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하고 있소. 나는 칼을 1000개 벼리고 있소. 그리고 나는 모든 증오에 헌신하고 있소. 사람들이 나를 위해 정해놓은 운명을 아오. 내게는 불가피한 악행들을 죽음 때문에 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 죽음을 선행인 양 받아들일 것이오. 자코뱅 당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우리 모두 당신과 함께 죽을 것이오.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맹세하오. 그들이 외쳤다. 그러나 바르나브가 개입했고 사람들이 표결에 붙인 것은 그의 발의였다. 범죄적 제안에 정신이 나간 왕은 국민의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교차로, 팔레루야에서 연사들은 로베스피에르의 말을 외쳐댔다. 까미유 데물랭이 이를 퍼뜨렸고 젊은 생지스트의 마음이 불붙었다. 어떤 이들은 로베스피에르가 독재 집정관으로 선언되기를 원했다. 여론은 불타올랐다. 우리는 왕 없이도 지낼 수 있다. 사람들이 외쳐댔다. 포브르 지역에서는 그 뚱보돼지, 사기꾼 루이의 피를 빼내야만 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왕, 왕비, 왕족들의 초상을 지우고 찢었다. 왕의 형제인 프로방스 백장 역시 탈출했다는 것을, 그리고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는 자코벤 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왕을 대신하는 공작, 부르봉을 대신하는 오를레앙이라는 음모, 책략을 의심했다. 그러나 이 가설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군대가 파리로 진군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부풀렸다. 그리고 모든 거처가 열려있는 튠레리로 서둘러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오히려 왕의 초상 하나만 없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작은 원탁 위에서 발견된 왕단파 신문, 사도들의 행동, 왕의 벗을 찢었다. 그리고 6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봉인을 붙이자 물러나왔다. 그 거리의 사람들은 왕이나 왕립이라는 단어를 그 이름으로 지웠다. 한 목격자가 말했다. 저녁마다 튠르리와 팔레루야의 정원에서 사람들은 차분한 분위기로 왕과 왕정의 가장 모욕적인 결의를 다졌습니다. 말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그것들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카페는 통통해서 가지고 놀기 좋아 라는 말이 들리기도 했다. 루이와 앙투아네트의 창자로 모자 리본을 만들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만들 테다. 익혀먹을 수 있도록 심장과 간을 요구한다. 철창에 걸린 벽보에는 왕과 왕비 실종,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합당히 보상함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왕이 폐해되었다. 선서사제인 어느 주교가 말했다. 그리고 거버너 모리스는 왕의 저열하고 잔인한 본성을 언급했다. 그는 거칠고 공격적이다. 그런 짐승 폐위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민중의 법과 뒤셴 신부는 가차 없었다.
이제 대신들과 부하들의 머리를 떨어뜨릴 순간이 왔다. 마라가 썼다. 비겁한 놈, 빌어먹을 사기꾼. 짐승 같은 놈이란 건 알았지만 내가 가장 흉악스럽고 혐오스러운 인간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라고 듀셴 신부가 하나하나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회 의원들은 시작되는 듯 보이는 이 새로운 혁명에 대해 걱정했다. 알 수 없는 일에 뛰어드는 것은 피해야 했다. 증거가 있음에도 왕은 납치되었으며 그가 정직 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나 폐위될 수는 없다고 주장해야 했다. 라페트는 왕의 가족을 붙잡아 파리로 데려오기 위해 사방으로 서신을 보냈지만 그의 명령서에는 오직 납치당한 왕만을 언급했다. 그러나 듀셴 신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카페놈. 만약 처형대에 머리가 놓이지 않는다면 너는 무척 행복할 것이다. 나는 내가 또 성인군자인 척하며 재원위원회 건달들의 도움을 받아 되지도 않은 약속을 할 것이라는 걸 잘 알지. 여주인 너의 그 사슴머리에 왕관을 두고 싶어하지. 하지만 안 돼. 제기랄.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프랑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너에 대해, 너의 빌어먹을 메살리나에 대해, 내 가문의 모든 작것들에 대해 단 하나의 외침만이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카페는 안 돼. 봐라. 이것이 모든 시민들의 외침이다. 우리는 너를 샤랑통에 집어 쳐넣고 너의 은혜를 병원에 보내버릴 것이다. 길을 가고 있었지만 베를린 마차는 샬롱 슈르마른에서 이미 4시간이나 지체되었다. 부유호작들의 용기병들이 후퇴했다. 말뚝과 몽둥이로 무장한 농민들과 총을 가진 국민방위대가 이 부대의 출현에 불안해하며 그들을 둘러쌌던 것이다. 저녁 8시 5분 전 생뜨문위의 중계지에서 용기병들로 베르사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우편국장 드루에가 왕과 자주 본 적이 있는 왕비의 모습을 알아보았다고 생각했다. 왕은 침전 시종의 모습이었으나 옆 모습이 동정과 지폐에 새겨진 것과 닮아 보였다. 그는 관찰하고 의심하고 입을 다물고는 거대한 베를린 이륜마차가 다시 출발하도록 놔두었다. 6월 21일 화요일 8시 10분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전령들이 생뜨문으로 가로질러 갔다. 그들은 파리에서 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왕의 탈출을 알렸다. 용기병들은 그들을 체포하지 않았다. 두루에는 또 다른 퇴역 용기병 기욤과 함께 돌진해 나갔다. 그들은 클레르 몽쉬르 아르곤을 지나갔다. 그곳 경기병들은 왕족의 마차를 호위하는 대신 농민들과 함께 소리를 질러댔다. 국가 만세! 그리고 이 수상한 마차, 분명 달걀처럼 망명자들로 꽉 차 있을 이 거대한 베를린과 관련된 명령을 수행하기를 거부했다. 경기병들은 무장해제 당했고 드루에와 기욤은 숲속을 구불구불 지나는 새길을 따라 바레낭 아르곤에 당도해 거기서 마을 고지대에 멈추어 있는 베를린을 발견했다. 대표 검사인 식료품상 소스에게 알리고 그에게 에르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방책을 세우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마차들이 도착했고 정지했다. 이 검사는 여행객들이 내려서 자기 집에 들어가기를 요구했다. 경종이 울렸다. 농민들과 국민 방위대들이 모여들었다. 검사는 베르사유에 거주한 적이 있는 판사 테데즈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드루에는 침전 시종의 얼굴과 동전에 나오는 왕의 모습을 비교했다. 그가 말했다. 왕이다. 더구나 다른 누가 그만큼 부대를 모을 힘이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왕이라 생각한다면 최소한 그를 이보다 더 존중해야 할 것이오. 왕비가 소리쳤다. 판사가 왔다. 그는 무리로 가득 찬 작은 방으로 갔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아 전하 라고 감탄을 내뱉었다. 루이는 주저하다 일어섰다. 그렇소. 내가 당신의 왕이요. 여기 왕비와 왕의 가족이 있소. 그는 대표 검사, 대표 판사,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을 포옹했다. 6월 22일 수요일 밤 12시 30분이었다. 경기병 150명이 바렌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늦었다. 농민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었다. 국민방위대는 대포 두 문에 포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드루에는 외쳤다. 죽은 왕만을 갖게 될 것이오. 협공 위협을 받은 경기병들이 후퇴했고 드루의 명령을 받은 여자들이 집으로 올라가 병사들을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기병들은 함께 협의하더니 잠시 후 국민방위대의 품에 투항을 하러 왔다. 지휘관들은 도망쳤다. 라고 드루에는 말했다. 사람들은 외쳤다. 국가 만세.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을 위협하던 대포는 정전되어 있지 않았다. 드루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웃 모든 마을로부터 낫, 말뚝은 총, 그리고 몽둥이로 무장한 농민들이 횃불을 밝히고 도착했다. 교회의 모든 종이 울렸다. 곧 바렌에는 농민들 10,000명이 모여들게 되었다. 6월 20일 수요일 새벽 5시.
라파에트의 전령들이 도착했고 왕에게 왕과 그 가족의 파르귀환을 명하는 명령서를 제출했다. 이제 프랑스의 왕은 없소. 루이가 말했다. 루이는 출발 순간을 늦추고 싶었다. 그는 아직도 부의 후작의 부대 독일 연대 300명의 도착을 희망했다. 그는 자는 척했다. 사람들이 그를 깨웠다. 농민들, 국민방위대들, 지방관리들이 바로 파리로 길을 떠나기를 원했다. 이들은 낭시의 학살자, 부의 후작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일어났으며 독일 연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부의 후작은 몽메디에서 후퇴한 후 룩셈부르크로 도망가는 것을 택했다. 왕과 왕의 가족은 이제 항복하고 생뜨무누와 샬롱 쉬르마른에 이르는 길을 따라 그들을 보러 온 무리들의 외침에 쌓여가는 것을 듣는 일만 남았다. 왕의 마차는 걷거나 말을 탄 사람들 만여 명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움직였다. 모욕, 위협, 몇 세기 동안 쌓아 눌러놓은 온갖 폭력이 터져나왔다. 복수의 분출이었다. 그리고 루이는 되뇌이기만 했다. 나는 왕국을 벗어나려 한 것은 아니오. 1791년 6월 22일 수요일, 낮의 열기는 찌는 듯 했다. 샬롱에 조금 앞서 말을 탄 한 남자가 나타나 베를린 마차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즉시 낙마당한 후 발로 밟혀 도랑에 쳐넣어졌다. 왕에게 인사를 하려던 그는 혹독한 봉건세 징수 때문에 농민들이 싫어하던 당피에르 백작이었다. 무슨 일이오? 소동을 본 루이 16세가 물었다. 아무 일도 아니요. 한 사람을 죽인 것뿐이요. 샬롱 시르마른에 밤 11시에 도착했다. 6월 23일 목요일 9시에 거기에서 다시 출발했다. 열기와 모욕. 사람들은 왕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사람들은 왕비를 함부로 다루었고 그녀의 드레스가 찢겼다. 자, 아가씨 다른 것도 해줄 거야. 한 여자가 말을 던졌다. 왕비는 머리를 떨어뜨렸다. 거의 무릎까지. 에페르네와 도르망 사이 저녁 7시 무렵 국민의회가 왕을 데려오도록 지명한 위원 3명이 베를린 마차에 합류했다. 바르나보와 페티옹이 왕의 가족과 함께 탔다. 라투르 모브르는 나머지 한 마차에 마티웨 뒤마 대령과 동승했다. 무리들은 의원들을 열렬히 맞이했다. 페티옹이 말했다. 나는 우리를 둘러쌌던 그 존경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 이후에는 영향력이 대단히 강력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르나브는 왕과 왕비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페티옹은 드 투르젤 부인과 마담 엘리자베트 사이에 앉았다. 페티옹에게는 왕의 누이가 온몸을 자기에게 맡기고 있는 듯이 보였다. 마담 엘리자베트는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자기 명예를 희생하는 것을 받아들인 건가? 왕비와 수군대는 바르나브를 관찰하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열기에 숨이 막혔다. 왕은 프랑스에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마담 엘리자베트가 반복하며 말했다. 왕이 쉴 새 없이 말했다. 아니요, 여러분.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요. 내가 선언하는 바요. 그것은 사실이요. 6월 24일 금요일 모에 도착했다. 6월 25일 토요일 아침 7시경 파리를 향해 다시 출발할 것이었다. 루이는 자신의 일기를 넘겨보고 매일매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쓴 것을 다시 읽고 자신에게 어떤 후회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왕비의 아이들, 누이와 모욕받는 새 근위병들, 그리고 드 트루젤 부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그는 아마도 충성스러운 귀족이었을 도랑에서 목이 베인 그 남자를 생각했다. 그는 프로방스 백작이 무사히 벨기에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느님은 각자에게 할당한 운명을 결정하신다. 루이가 적었다. 6월 21일 목요일 파리에서 자정 출발. 밤 11시 바랭앙 아르곤에 도착. 그리고 체포됨. 22일 새벽 5시 혹은 6시 반에 출발. 생뜨무누에서 아침 10시 샬롱 도착. 거기서 저녁 먹고 옛 지사 관사에서 취침. 23일 11시 30분 출발을 서두르기 위해 미사를 중단함. 샬롱에서 아침, 에페르네에서 점심, 비송항구 근처에서 의회 의원들을 만남. 11시 도르망 도착. 거기서 저녁 먹음. 소파에서 3시간 수면. 24일 도르망 출발. 7시 30분 페르테스 주아르에서 아침. 11시 도착. 모에서 저녁 식사. 그리고 에베시에서 취침. 25일 토요일 6시 30분 모 출발. 6월 25일 토요일 그날 그는 덧붙이게 될 것이다. 멈추지 않고 파리 도착.
그는 더위 속 거대한 군중들, 외침들, 폭력적인 시위를 피하기 위하여 신작대로를 통해 파리를 일주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샹젤리제, 루이 15세 광장, 국민 방위대는 개머리판을 허공에 올려 울타리를 만들었다. 왕비가 마차에서 튤르리 궁뜰에 내리자 무리가 외쳐댔다. 오스트리아 여자를 처단하라. 사람들은 전령 복장을 한 근위병 셋을 차지하려고 서둘러 모였다. 위원들이 그들을 이 호랑이들에게서 떼어냈다. 바르나브가 붙인 별명이었다. 그들은 이미 봉디숲에서 그리고 팡탱에서 베를린 마차를 습격하려고 했다. 이 여자들은 가장 증오에 찬 암호랑이들로 왕비를 잘게 자르고 능지처참하겠다고 위협했다. 사람들은 소리쳤다. 잡년, 이 더러운 년. 그년이 우리에게 애를 보여줘도 소용없어. 왕의 자식이 아닌 것을 잘 알지. 그 여자들을 물리친 것은 국민방위되었다. 그리고 틸러리 앞에서 다시 한번 물리쳤다. 그러나 군인들은 의회가 내린 명령을 집행하진 않았다. 누구든지 왕에게 환호하는 자는 몽둥이로 때리고 왕을 모욕하는 자는 목을 매달 것이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왕이었다. 그는 단지 직무정지되었을 뿐이었다. 왕의 거처에서 제복을 입은 시종들이 왕 주변에 몰려들어 그의 의관을 정지했다. 페티옹이 썼다. 왕을 볼 때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면 사람들은 막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결코 추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냉정했고 침착했다. 그는 즉시 의관을 갖추었다. 명령을 받으러 올 라파에트에게 루이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당신이 이제 내 명령을 듣지 않는 것처럼 나도 이제 당신 명령을 듣지 않는 것 같소. 그리고 루이는 다음날 일기에 적었다. 26일 일요일 아무 일도 없음. 회랑에서 미사. 의회 의원들 회의. 그날 아침. 왕비는 시녀 앞에서 취침 모자를 벗었고 시녀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머리카락이 온통 70살 먹은 여인의 머리카락처럼 백발이 되었음을 보았다. 그 다음날 일기에 루이 16세는 썼다. 28일 유장을 먹었다. 프랑스 대혁명 막스 갈로 4부 23장을 읽었습니다.